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56회 무려 56회입니다. 벌써 후다닥 1쇄 시간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가 왔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래는 오지 않는다. 네. 지나간 미래 SF 이야기를 그렇죠. 나눴는데 네. 오고야 말아요. 보름이 흘러. 네, 늘 이제 놀라는 게 금요일 퇴근할 때면 월요일이 올까? 월요일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금세 오죠. 어느 순간 벌써 일요일 밤이 돼 있고 답답하네요. 네.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휴일이 약간 기다려지는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아기가 생긴 이후에는 휴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휴일은 육아를 해야 돼서. 네.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분명히 휴일이니까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또 남의 집애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애를 보는 거니까 좋긴 한데 그런데도 뭔가 더 피곤한 이 기분은 무엇인지 네, 그런 게 있죠. 저는 요즘에 주말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예전에는 잘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 일이 꼭 아니라고 해도 어쨌거나 그냥 쉬는 날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든 뭐 모임이든 행사든 뭐가 계속 연결돼 있어서 그냥 놀고 넘어가는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그 자체가 노는 일이라고 해도. 근데 요즘에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어떤 접속이 안 돼 있습니다. 세상에. 축하해요 진짜. 근데 이러니까 행복하잖아요. 돌아가야 되나 월요일날? 예전에 아예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계속 그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막 계속 저도 돌았으니까 그 재진입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계속 그냥 속도가 유지되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이 굴리려니까 이 굴리는 것에 대한 물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거 굳이 이렇게 굴릴 필요가 있나? 월요일이 됐다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다른 게 펼쳐지지 않는 것인가? 요즘에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이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빨리 그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서 벗어난 세계. 다 잊고 싶은 거. 정말 요즘에 그래서 주말에 거의 그 동네에서 뭐 산책하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집에 와서 쉬다가 뭐 또 바람 또 쐬고 또 저녁 나가서 밥 한 끼 먹고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러고 자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황주부님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프리랜서는 이게 요일 중심이 아니라 과업 중심이거든요. 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감과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업에 나의 모든 생체 시계를 맞췄다가 과업이 끝난 날은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이런 날 내가 잠을 자도 되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나에게 어떤 보상이 필요할까?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구나. 다들 각자 어려움들이 있네요. 네. 한숨은 그만 접고요. 저희 후다닥 1세 오늘 후보작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후다닥 1세 후보작부터 만나봐야 될 텐데요. 제가 이번에 고른 후보작 3권은 정말 각기 다른 책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 토머스 페이지 맥비의 Man Alive라는 책은 부제가 남자를 살아내다입니다. 에세이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물학적 성별을 여성으로 타고난 사람이 트랜스젠더의 과정을 거쳐서 네. 남자가 됐죠. 남성이 됐어요. 이 사람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인생 속에서 겪었던 남성성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남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나에게 주어지거나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이고 나에게 억압돼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고민이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로부터는 학대를 받았고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남성성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20대 때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여성인 줄 착각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거친 남성성을 마주한 상황인데 네. 되게 스스로는 뭔가 그게 뭐 이게 이 문제를 다룰 때 너무 이 표현들이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어쨌거나 그 상대가 어떤 착각 혹은 어떤 선입견 때문에 자기가 또 살아난 거잖아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되게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그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특히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도 트랜스젠더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큰 게 많았죠. 그렇죠. 변희수 하사의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숙명여대 법학과에 이제 트랜스젠더 학생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된 상황.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후자의 부분은 우리가 그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쉽게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동의해왔던 문제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혹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상황 속에 확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느냐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반응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귀여운 책인데 제목이 우리는 원래 더 귀여웠다예요. 부제가 새콤달콤 레트로 탐구 생활인데 이게 뭐냐면 이 책 되게 막 꼭지꼭지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즐겼던 놀이나 뭐 재미나 유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 지금은 이름조차 언뜻 떠올라지지 않는 예를 들면 다마고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달고나 이런 거 이렇게 오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잘 따면은 침 발라가지고 어려운 조각을 따면 5개도 주고 이랬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이제 추억의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뭐 대단한 어떤 뭐 정보나 뭐 통찰이나 이런 걸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제목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였나 싶은 것들인데 이걸 이렇게 열광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열광했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우리는 원래 더 귀여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보게 하는 네. 그래서 그런 추억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라서 골라봤고요. 세 번째는 이 제목이 소리 잃은 음악이라는 책인데 베토벤 얘기입니다. 저자는 로빈 월리스라는 이제 음악학자인데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베토벤 관련된 뭐 공연도 많이 예정돼 있고 뭐 베토벤 평전에서부터 관련된 책들이 이미 여러 권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조금은 다른 맥락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베토벤이라는 인물에 접근한 그런 책이라서 골라왔는데 이 저자의 아내도 청력을 상실합니다. 네. 인공와우 수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청력을 상실해가는 과정과 그것을 이제 극복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데 그 과정을 겪는 그러면서 본인 나름대로 그 이제 어떤 청의 세계, 그러니까 듣는 세계와의 접속이나 가능성을 다른 방식으로 또 해나가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베토벤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는 전설 같은 얘기들과 실제 얘기들과 아니면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해봤을 때 이랬을 것이다 라는 상황과 베토벤의 음악을 네.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흥미로운 네. 책인 거죠.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제가 후보로 골라왔는데 두 분의 선택은 각자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뭘 골랐었죠? 사실 1순위는 소리 잃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맨 얼라이브도 저는 중요하고 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소리 잃은 음악 쪽이 좀 더 땡겨서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아니 이게 자꾸 잃는으로 소리 잃은 이게 국어의 무슨 법칙일까요? 자연스러워서 황주부님께서는요? 전 사실은 이게 3위였어요. 1위가 맨 얼라이브, 2위가 우리는 원래 더 귀여웠다. 3위가 그래서 쓰지도 않았어요. 소리 잃은 음악이었는데 왜냐하면 느낌에 이 책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이해하기에 소리 잃은 약간 왜냐면 이제 책에 대한 소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제가 작년 이후부터 약간 변했거든요. 어려운 거라도 일단 한번 해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이런 경험 때문에 사실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확률은 반반이에요. 굉장히 좋았던 면도 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원래 더 귀여웠다는 저는 지금도 귀여운 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읽어야 되나. 저희 귀여움의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없는가. 얼마나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가. 주변 신경을 안 쓰는가. 해맑은가. 그렇죠. 네. 얼마나 내가 생각이 없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귀엽고요. 그리고 이제 맨 얼라이브로 가는 중간에 사실 소리 잃은 음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네. 제 생각하고 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던 그런 독서였습니다. 일단 뭐 베토벤은 뭐 당연히 작품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마 모든 음악가 가운데 그 인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렇죠.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생애라는 게 이제 사람들은 늘 드라마틱한 영웅을 원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마치 정말 그 청과 관련된 듣는 세계와 관련된 이제 모든 감각이 상실된 상태에서 막 머릿속에 어떤 천재적인 감각과 이제 기억과 느낌 같은 것들로 그렇죠. 이런 곡들을 막 만들어내고 지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청의 세계가 모든 감각을 문제 없이 누리고 있는 어려움 없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단순하거나 혹은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기관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일깨워주는 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과 관련된 책이긴 한데 저한테 이제 감각과 관련된 책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이게 그냥
내가 베토벤의 생애를 알기만 하면 접근 가능하다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조예도 어느 정도 있으면 훨씬 잘 읽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조금 쳤는데도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진입장벽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좀 찾아가면서 읽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음악에 조금 더 조예가 있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었겠다 싶었던 지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저는 좀 많았어요.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 책의 메시지랑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베토벤의 당시에 피아노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베토벤이 피아노가 한 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온갖 피아노를 자기가 가져다 심지어 막 개량하기도 하고 거기다 어떤 장치를 달기도 하고 근데 저는 피아노가 사실 발명된 악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악기들은 그런 악기라기보다 옛날부터 그냥 있었던 악기, 존재해왔던. 피아노 진짜 최첨단의 악기였죠, 그쵸. 당시에. 그리고 최첨단의 악기이면서 다른 악기랑 굉장히 메커니즘이 다른 악기인 거예요. 현타 악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그냥 이렇게 뭐 공명 기관을 거쳐서 무슨 이렇게 플룻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무슨 해머가 현을 딱 때리면 그 현이 울리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악기인데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피아노는 지금이랑 너무 달랐대요. 지금은 딱 보편적이고 표준적으로 조율을 하는데 그 당시에 피아노의 음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그 당시에 작곡되었던 노래들을 현대 피아노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엄청 감동받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음색이나 실제 그런 연주가 아니었을 텐데 악기 자체가 다르고 소리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18세기 그 당시의 피아노로 그 당시의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는 굉장히 강렬한 욕망? 누군가 그거를 연주회를 연다면 왜냐면 어쨌든 그건 다 재현하는 악기니까 나 거기 정말 가보고 싶다라는 혼자 뜬금없는 기대? 막 이런 걸 해봤어요. 맞아. 이 책에 바로 그런 대목이 나오죠. 네. 오늘날의 피아노는 음량도 크고 음역도 넓고 구조도 튼튼하니 그렇죠.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어보았다면 반했음직하다. 맞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여기 네. 막 악보와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구체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베토벤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떠올리고 네. 설계해서 만들었을지 그걸 이제 청력이 좀 더 살아 있을 때에서부터 그렇죠. 이게 점차 이제 네. 둔감해지는 과정을 가면서 베토벤이 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죠. 네. 이게 딱 읽으면서 바로 음악이 떠오르고 이러면 이제 한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게 클래식에 크게 뭐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그 부분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네. 딱딱 들리면 바로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악보를 봐서는 사실 우리가 맞아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전원 그래서 악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피아니스트인 친구한테 오늘 제가 선물로 보냈어요. 너무 이건 반갑게 읽으시겠다. 네. 네. 왜냐하면 딱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친구한테 쓴 메시지도 나한테는 되게 흥미롭긴 했는데 내가 좀 더 조예가 깊었더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선물이 될까 해서 보낸다고 보냈거든요. 이 앞서 계속 이제 어떤 네. 감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한 대목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이 책의 323쪽에 있는 얘기인데 베토벤을 우렁차고 길고 대대적으로 구축된 곡에서만 찾을 일이 아니다. 청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토벤의 그런 강력한 음악들이 잘 안 들리니까 더 세게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그게 청력이 상실되는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청의 세계를 단편적으로만 경험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영웅과 같은 대작을 만들면서 전체를 한눈에 보려고 했건 후기 바가텔에서처럼 피아노를 달래 온몸으로 교감하려고 했건 어느 경우이든 그의 목표는 음악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밝혀낸 진실들은 이미 예전부터 진실이었다. 예컨대 음악은 청각뿐 아니라 시각과 촉각에 호소한다는 것. 음악은 몸에서 유래한다는 것. 음악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리적 재료가 만들어진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 베토벤이 온전한 음악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기에 확연한 제약 속에서 분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찾아낸 음악의 특성은 늘 변함없는 진실이었지만 그의 귀머금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짝 펼쳐 보이게 했다. 이게 두 가지 맥락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그런 네. 오해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베토벤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네. 성취할 수 있었던 음악의 어떤 다른 특색이 있는데 그게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본질을 향하는 것이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각이라는 게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단편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탈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경험을 거의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뭐 내가 갑자기 귀가 어느 날 안 들린다던가 눈이 안 보인다던가 뭐 몸에 촉각이 없어진다면 뭐 중풍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일 텐데 네. 하반신이 뭐 반신불수가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청 공포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장애가 생기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요런 이제 사실 처음에 이 들어가기 전에 매너 라이브로 가는 중간에 아마 소리 잃은 음악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너 라이브의 상황 나는 원래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는 그 상황은 더 극적인 상황이죠. 네.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힘든. 그렇죠. 일단은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뭐 왼쪽 귀가 잠깐 나간달지 뭐 이런 경우들은 왕왕 겪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석증 같은 거, 그래서 균형을 못 잡게 되고 누워만 있어도 어지러운 뭐 이런 병들은 사실 의외로 잘 경험해요.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경외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경험해야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소수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공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를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다면 더 쉽게 더 편견 없이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책의 구성 자체가 이 사람의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가 아니라 이전 와이프 바바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바라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멉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저도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놔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인공와우 수술이라는 건 이 뇌에 있는 그 청각적인 영역에 전기 신호를 사실 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귀에 있는 리시버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이 리시버에 어떤 청각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전기 신호를 쏴주게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그래서 이제 인공와우를 그 조절하는 어떤 전기 전자 공학적인 특성상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음역대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제어의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기억 그리고 내가 이제 말하자면 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그 약간 그런 좀 애매한 영역에서 이 청각이 인공와우를 끼면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청각 장애가 우리는 그냥 귀가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바바라도 얘기하거든요.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다가 청각을 잃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청각이 어느 날 갑자기 귀가 그냥 쌩 머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소리는 들리다가 또 안 들리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청각이 먼 뒤에도 자기가 기억하는 소리로서 청각을 회복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지금 있다는 것. 근데 베토벤은 바바라처럼 인공와우를 삽입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베토벤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토벤이 그 청각을 잃어갈 때쯤 어떤 증상이 나타났었고 그 베토벤 전기들로 확인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의 증상이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청각적 쇠퇴를 보정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도구들. 그렇죠. 나팔관 모양의 네,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통쾌했는데 막 그 베토벤이 귀가 멀어서 근데 귀가 멀었는데 이 사람이 그 후에도 굉장히 그 대단한 곡들을 작곡하고 그걸 악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뻥이라는 거죠. 그는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네, 하던 대로 했을 뿐이고 한간에는 막 베토벤이 뭐 피아노의 진동을 이용해서 막 곡을 쓰고 네. 이거 약간 무협지 같은 얘기다. 표현을 이 사람이 하거든요. 네. 너무 통쾌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과 나와의 거리를 좁힐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네네. 신화가. 네, 그런 신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냥 만약에 우리가 저 애기 태어났을 때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인지 확인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손가락이 11개였다라고 하면 뭐 수술을 하든지 11개로 살든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손가락이 10개인 사람과 11개인 사람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11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그대로 적응을 하는 것이고 10개, 뭐 9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대로 적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외부의 시선이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 그 사람이 부족함 없이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이 책을 관통해서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의 뇌는 성인의 뇌는 굉장히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어떤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시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식하는데. 근데 청각에 장애가 생겼다는 것은 곧 고립되는 것이다. 저도 그 대목 되게 인상 깊게 되게 봤어요. 저도 인상 깊게 봤고 결국 그리고 이제 바버라와 베토벤이 이러한 그러니까 청각이 잘 안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고립돼 가요. 그러니까 바버라도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사실은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내가 그래서 애써서 뭔가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 공동체는 되게 조심스럽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청각 장애인들은 따로 구어를 배우지 않는 또 그런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기들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버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순간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여긴데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면서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근데 그것을 극복이라고 표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고립을 극복한 게 아니라 고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사회 시스템 안에 놓여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적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느낌님은 적응이기도 하고 자기는 그냥 내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적응되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내 삶을 우리는 뭐 이렇게 눈이 뭐 건강이 100냥이면 눈이 90냥 누구는 뭐가 100냥이면 뭐가 90냥 이렇게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90냥이 아니라 내 삶에 고립이든 인식이든 어떤 문제가 다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요소이냐에 따라서. 근데 그 요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존엄성,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베토벤의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기대치가 있었던 경우잖아요. 주변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속에서의 고립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바버라의 고립과는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베토벤은 그 고립 속에서 어떠한 선택들을 했는가. 그는 해왔던 것을 예를 들어 음악가에게 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라는 게 너무 당연한 통념인 거예요. 그렇죠. 더더구나 음악가잖아. 근데 나는 음악가였고 귀를 잃은 순간에도 여전히 음악가인 거죠. 여전히 작곡가이고 연주가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냄. 그리고 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더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몰두하고 몰입해서 살아낸 것이 베토벤의 후기 작품들. 남들은 그거를 또 뭐 오해하기도 하고 더 신격화시키기도 했지만 그의 살아냄 자체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다 그런 제약들을 노쇠 자체가 제약이잖아요.
제가 50이 넘으면서 노쇠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제약들이 생기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다음날 일을 못하는 제약.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삶에 몰입하고 고립되지 않고 이 삶을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그런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어떠한 드라마틱한 어떤 얘기보다 되게 뭐라 그럴까 저에게 주는 위로?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베토벤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도 애초에 추천을 한 건데 굉장히 다른 맥락의 이제 얘기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뭐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네요. 갑자기.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서 너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어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제가 이어폰 추천하는 얘기도 했었나요? 들었던 것 같은데. 막귀. 했었나요? 네. 하여튼 뭐 악기를 배우면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못 듣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뭐 베토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베토벤의 인생 자체에 막 엄청 감동을 느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 지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러니까 뭐 이제 방알라드님이 시작할 때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왜 이제 일상을 사는데 굳이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책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부터 책 사이다 때문에 책을 되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책 사이다 방송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출연 안 한다고 하면 저도 이제 막 그 시간에 컴퓨터 게임 좀 하고 뭐 산책을 하든 딸이랑 놀든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를 읽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촉수를 뻗쳐 나가는 것 자체가 함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런 부분에서 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그래서 이제 모두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 베토벤이라는 인물이 대단하다. 혹은 뭐 평하자면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너무 더 깊게 동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읽으면서. 예. 그러니까 뭐랄까 아까도 이제 하던 대로 해왔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 항상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뭐가 하던 게 안 돼도 이렇게 짜증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베토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의 상실을 겪는데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뭐 이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온갖 얘기와 억측과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왔던 방식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창작이라는 걸 해냈다는 것 자체는 뭐 이게 뭐 드라마틱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드라마 자체가 워낙 감동적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뭐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대목대목 이제 나오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이미 상당 부분 청력을 잃었는데도 막 그 피아노 휴가 갈 때 막 가지고 간다든지 싸질며 메고 간다든지
그걸 뭐 어떤 효용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제가 책을 안 읽더라도 가방에 혹시 읽을지 모르니까 365일 가지고 다니는 약간 그런 행위도 사실 이제 베토벤의 그런 행위와 어찌 보면 결이 좀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재밌는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네. 거냐면 저랑 동갑인 대안학교 선생님이신데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제가 책사에다 진행하는 걸 아시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은 책을 읽고 나면 자기는 돌아서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기억을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메모하는 거 아니에요? 메모를 해도 그 메모지가 없으면 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가 저는 그런 거 비슷하지 않나? 맞아, 좀 대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이제 전라도에서는 대고한다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이게 사투리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네. 그냥 대고해라는 아무도 모르네요. 네. 난생 처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 대고. 네.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냥 하라는 저건데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꼭 내가 뭐 악기 배우는 얘기 잠깐 나왔지만 네. 악기 배우는 내가 뭐 악기 배워가지고 뭐 엄청 뭐 아이유처럼 돼서 콘서트를 하고 그걸로 뭐 수억을 벌고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죠. 나의 인생에 악기를 배움으로 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 뭐 읽고 나서 기억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책을 읽을 때 들인 시간과 비례하긴 합니다. 맞아요. 급하게 빨리 읽으면 그만큼 빨리 휘발되고요. 공들여 오래 읽으면 더 오래 남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다 제가 줄 쳐놓은 거를 다 컴퓨터로 쳐요. 왜냐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대단하다. 제가 그래서 줄을 칠 때마다 고민해요. 내가 진짜 여기다 줄을 쳐도 되는가. 근데 이거를 다시 읽어보면요. 어떤 맥락은 읽히는데 내가 왜 여기다 줄을 쳤지? 모르겠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어떤 감각의 문제라서 그거는 금방 흩어지는 거죠. 원래.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그때는 기억이 안 나던 게 녹음할 때 예를 들어서 느끼님의 어떤 발화가 있으면 그때 제가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란 건 어떻게 보면 나는 옛날에 무슨 공부하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그걸 다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고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데 사실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읽고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내용을 설명해 줄 재주는 이제는 없어졌지만 누군가가 발화하거나 나의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비슷한 메시지가 발화했을 때 나도 모르게 마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우연히 스르륵 따라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엔 너무 이렇게 장애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새롭게 얻은 초능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너무. 저는 책 읽을 때 이게 약간 권장할 만한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말싸움을 하듯이 읽어요. 이 책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이 책과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의 주장이 이제 책에 한 권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동의할 수 없는 부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왜 할 수 없는지, 동의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동의가 되고 좋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한 권을 다 읽어도 줄거리가 기억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 읽는 방식이 되게 저의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때 굉장한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책을 안 읽어놓고 읽은 척한다. 그러니까 일단 특히 철학 같은 거는 먼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딴지를 걸려고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이 그렇게 크게 공을 들이지 않아도 뭔가 남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한 부분들이 네. 어떤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네. 뭐 한편으로는 적응, 한편으로는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쨌거나 그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네. 이제 인지하고 수용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나이브한 얘기긴 한데 특히 어떤 장애 문제 다룰 때 네. 비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 있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삶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 마련이고 그럴 때 그 자체가 뭐 실패나 혹은 뭐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다른 삶, 뭐 다른 선택으로 향하는 네. 뭐 자연스러운 과정 혹은 가능성으로 이제 사회에서도 존중받을 네. 수 있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런 느낌과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네, 세상이겠죠. 네. 네. 뭐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되네요.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면서도 무언가를 본인이 하고자 하는 혹은 원했던 어떤 성취들을 이뤄낼 네. 수 있었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최적의,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네. 계속 시도하고 그렇죠. 끄집어내면서 뭔가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은 당시에 이해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 되게 뒤늦게 이해되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 지은이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뭐랄까요? 너무 다 이 얘기가 너무 조심스럽네. 아, 그럼 뭐 그냥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모르겠네요. 오늘 계속 말이 늘어지고 있어. 너무 생각이 조심히. 정리를 못 하겠네. 대충 던져보세요. 하여튼 오늘 얘기의 뭐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이제 장애와 관련된 이슈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미진하지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그 뭐 장애학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그 장애를 어떤 대상으로서 여겨 왔다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그냥 뭐 인간학처럼 그냥 장애학 그거 자체가 전체인 것. 네. 이제 이런 식의 이해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 이해가 필요하다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모든 존재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상상의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일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누구나 어떤 면의 장애를 갖고 네. 있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매너라이브 얘기도 초반에 나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수용하거나 혹은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안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애와 성소수자 문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비슷한 이제 맥락, 그러니까 소수자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고 이야기가 돼 왔는데 네. 그럼에도 장애는 뭔가 이런 베토벤의 드라마 같은 거 이런 장면들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사회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으로 생각 그런 권영관님들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시혜적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그 주제나 이슈가 내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성소수자의 문제는 내 권리를 침해하든 침해하지 않든 여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훨씬 이 강력하게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리끼님 말씀처럼 네. 뭐 그런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애라는 건 이제 일정 부분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겪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접점이 더 생길 네. 수 있을 텐데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느낄 만한 상황에 안 가고 생물학적 성과 또는 본인의 이제 젠더 의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믿잖아요. 그게 뭐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를 여전히 느껴요. 그걸 어떻게 예, 좀 더 밀고 나가면서 네.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쉽게 공감하는데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맥락에서는 그냥 존재론적인 위치에서 놓고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격차가 크다라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뭐 소리 잃은 음악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데 네. 맨 얼라이브가 붙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신체 장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공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더 말하자면 배려를 해주려는 것 같아요. 더 배려를 해주고 싶어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뿌리 깊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것이 선택 가능한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기 숙대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이대, 성신여대, 뭐 여학교의 그런 어떤 뭐 레디컬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페미니즘 동아리 학생들도 이제 공동 대자보를 냈어요. 공동 대자보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예요. 이 사회에서 거칠게 요약하면 이 사회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성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남성이 단순히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이 되기를 결심했다는 것만으로 이 말하자면 이 피해자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약간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연관된 이슈들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성들이 집약되어 있는 사실 지점이에요. 사실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없었잖아요. 페미니즘과 여성주의 운동이 주요 담론 중에 하나가 혐오의 대상이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성은 혐오의 대상이지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성은 혐오를 해도 차별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명한 어떤 명제들이 있어요. 네. 페미니즘 계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근데 이제 그렇게 쌓았던 논리들이 사실은 지금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에요. 거기서 어떤 여성이기에 얻을 수 있는 피해자성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종의 베네핏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게 대자보의 정말 노골적인 문구로 이제 지금 드러나고 사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기 약간 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들하고도 이제 예전에 친구 비슷하게 같이 친하게 지낸 경우도 많고 저는 장애인들이 별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저의 프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건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긴 느끼지만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막 되게 필요 이상으로 대우해 주거나 오히려 그런 데서 모멸감을 느끼지 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대부분의 사실 정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치명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힘들겠지. 잘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되게 잘 해주는 그렇지만 아무런 겉으로 봐서는 장애가 보이지 않는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흐리는 사람들 뭐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기독교 기반의 네. 신앙에서는 굉장히 양립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자기 신앙과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지도 않은 데다가 하여튼 그런 존재들이어서 배척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저는 게이 친구도 있고 레즈비언 친구도 있고 트랜스젠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만약에 곁에서 누군가 본다면 그러니까 내 지인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본다면 사실 차별이나 혐오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이 소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표현하자면 진면목이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오해들이 이런 어떤 풍경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되게 답답한 게 바갈라디님 같은 고민을 이 책을 읽으면서도 했고 네. 이전에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은 합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우리가 뭔가 제약이 있다는 건 우리의 삶을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제약들이 되게 다양한 이유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살기도 너무 힘들어. 제약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의 존재에 문제 제기를 해요. 안 그래도 제약이 많은데. 그럼 난 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나아가기도 정말 버겁고 매일매일이 너무 숨차고 힘들 텐데 그 존재에 대한 태클은 기본적인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너무 큰 휘두름과 흔들림인 거죠.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존재의 차이를 논하고 그 안에 차별을 논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존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전 있는 것 같아요. 존재라면 그 존재에게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존재 자체한테 너 왜 존재하니라고 묻는 물음은 너무 무례하고 그것은 좀 가능하지 않은 물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 기본 어떤 인간의 관계에서 그 물음들을 자꾸 하는 것이 과연 나라는 한 인간의 인간성과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네, 저희 오늘 후다닥 1세 마티 출판사에서 나온 베토벤과 바버라 이야기 책 제목은 소리 잃은 음악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감각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차별과 또는 존중, 존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폭넓게 최근의 이슈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후다닥 1세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